양귀자 장편 소설 모순. 양귀자 1955년 전주에서 태어나 원광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78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나온 이후 소설집 귀머거리새, 원미동 사람들, 슬픔도 힘이 된다,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 귓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을, 장편소설 희망,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천년의 사랑, 모순을, 장편동화 누리야 누리야 뭐하니와 산문지 따뜻한 내 집 창밖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 삶의 묘약, 부엌신, 엄마 노릇 47가지 등을 펴냈다. 유주현 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21세기 문학상을 수상했다. 1. 생애 외침.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정말이지 맹세코 아무런 계시나 암시도 없었는데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한 번만 더 맹세코 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다면 평소에 나는 이런 식의 격렬한 자기 반성에 말투를 쓰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열혈한을 만나면 지체 없이 경멸해버리고 두 번도 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런 내가 어느 날 아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부르짖었다. 내 인생을 위해 내 생애를 바치겠다고. 그런 스스로를 향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 더욱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눈물이, 기척도 없이 방울방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밤사이 비가 내려 허약한 천장이 또 새는 것인 줄 알았다. 그것도 아니라면 흥분해서 얼굴에 땀이 흐르는 줄 알았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눈물이었다. 눈물이 없었다면 그 느닷없는 부르짖음은 눈뜨고 꾸는 꿈의 잠꼬대 정도로 잊혀졌을지도 몰랐다. 눈물이 없었다면 나는 내 입술을 비집고 새어나온 격렬한 그 구호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저 혼자 흘러나온 혼잣말 따위 나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 엄연한 증거가 있는 것이었다. 속눈썹에 이슬처럼 달려있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 젖어있는 휴지 조각, 맵싸한 기운이 아직 남은 먹먹한 가슴. 이런 증거들이 나를 체근하고 있었다. 어서 밝혀내라고. 어서 명명백백하게 스스로를 설명해 보라고. 내가 가진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무언가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면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하고자 했다.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2번 가출을 해서 어머니의 애간장을 녹인 것도 다 그런 성격 때문이었다. 중학교 때는 동생이 내게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집을 나와 인천의 모자 공장에서 2달간 돈을 벌기도 했었다. 처음에는 여름방학 한 달로 동생의 운동화를 해결할 작정이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2달 만에 나는 동생과 내 운동화 그리고 어머니의 가죽 구두까지 사들고 금이 환영을 하였다. 물론 온 가족의 신발을 마련해 돌아온 어린 딸에게 모진 매질과 욕설을 아끼지 않던 어머니로부터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특별한 외출이 있을 때 내가 사다 준 새 구두를 착용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수모를 완벽하게 보상해 주었다. 고등학교 때의 가출은 2번 다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먼저 집을 나갔고 이어서 또 한 친구가 가출을 했다. 혼자 남은 나는 심심했고 친구들 역시 심심하면 내게 전화를 해서 놀러 오기를 청했다.
친구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첫 번째는 일주일, 두 번째는 좀 길게 한 달. 나는 그렇게 긴 외출을 했을 뿐이었다. 결코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다. 집이 다소 지겹긴 했어도 인생만큼 지겨운 것은 아니었다. 그 세 번의 가출 동기가 그토록이나 변변찮았던 것에 비하면 결과는 한없이 의미심장했다. 나의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가출 소녀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었다. 나중에는 그 일 자체가 바로 나라는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릴 정도였다. 나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세 번씩이나 집을 나간 맹랑한 년. 그래서 나는 20살이 넘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입으로 그 사건을 설명한 적이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씹을 줄만 알았지 즐기는 법은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이었다. 에피소드란 맹랑한 것이 아니라 명랑한 것임에도. 어쨌든 나는 꽃피는 3월의 어느 아침 느닷없이 나를 설명해보라는 스스로의 요구에 사로잡혔다. 못할 것도 없는 일이다. 나는 우선 아주 기초적인 자료부터 나열해 보기로 한다. 굳이 비공개로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나의 평범한 신상 명세서는 이렇다. 이름 안진진. 그렇다 나는 진진이다. 처음에 부모가 합의하기는 진이라는 외자 이름이었는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도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결정한 일도 5분 뒤에 새로운 진지함에 사로잡혀 뒤집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즉흥적으로 내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진짜 같은 것은 한 번 쓰면 너무 무거우니 2번으로 합시다. 또 딸을 낳으면 선선이, 미미 이렇게 이름을 지을 계획이니까. 그러나 그 뒤 더 이상의 딸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도 진진이란 이름 앞에 안이 붙는다는 사실까지는 유념하지 못했을 것이다. 약간 지나치게 해석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도 나라는 인간은 평생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이었다. 나이는 25해와 7달. 가족은 어머니와 남동생 각각 한 명씩. 추가로 떠돌아다니며 가끔씩 집에 들어오는 지금은 그나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버지를 넣을 수도 있다. 학력은 대학 휴학 중이고 휴학의 이유는 너무나 간단명료하다. 막대한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철없이 어머니를 졸라대거나 코피를 쏟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토록 잦은 휴학을 할 필요는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는가. 나는 아무런 할 일도 없었고 20대는 아직도 5년이나 남아 있었다. 휴학 후 돈을 벌기 위해서 거친 직업을 다 열거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직업을 밝혀야 할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서비스업이라고 대답했어야 했다. 게으른 주인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으므로 그러다가 종종 이 나이에 어린애들에게 찻잔을 날라야 하는 일도 많았으므로 서비스업이라는 대답은 아주 적절한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도 사무원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직업이 얼마나 내게 대견했는지는 한 학기 등록금이 모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얻는데 내 안간힘은 전혀 소용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모부에 지나가는 한마디는 엄청난 위력이 있었다. 이모부는 전화 한 통화로 이 일을 해결했다. 그리고 이모부는 말했다. 우리 회사에는 자리가 없어서라고. 취미는 없다. 나는 이 취미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 취미란 단어는
악취미의 줄임말과 같은 뜻으로 종종 사용된다. 사람들이 진짜로 즐기는 유희는 고상한 것보다는 다분히 악의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클래식 음악 감상이 취미라고 말하던 커피 전문점 사장의 진짜 취미는 유부녀 홀리기였다. 사장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 취미는 돈도 들지 않고 위험 부담도 없는 데다 짜릿한 재미까지 철철 넘친다고 했었다. 이 취미에 문제가 있다면 신상카드에 떴듯이 기록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현재의 내 총 재산은 42만 8천 원이다. 나의 재산 규모가 진실로 얼마인지 어머니나 남동생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만 해준다면 거기에 10배를 곱한 액수라고 조용히 귀뜸해 줄 수도 있다. 돈 모으기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내 또래 누구보다도 더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편이었다.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거래나 협상의 자리에서 아주 진지한 얼굴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은 기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 외 몇 가지 신상 명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다. 가령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라든지 혐오스럽지도 경이롭지도 않은 외모를 지녔다든지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읽은 책이 꽤 있어서 그럭저럭 머릿속은 채우고 있는 편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뒤에 더 이상 이을 말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내 인생의 볼륨이 이토록이나 빈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절망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우울해하는 것은 내 인생에 양감이 없다는 것이다.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겨자씨 하나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빈약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25, 결혼 정년기라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이 또래의 모든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지금 내게도 머지않은 시간에 청혼을 할지도 모를 2명의 남자가 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20대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얽어맬 수 있는 기회들이 심심찮게 찾아온다. 나처럼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여자에게도 결혼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20대의 젊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의 무기이니까. 벌써 결혼을 한 여학교 동창들이 바로 그 천하무적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익히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K, 그녀는 뚱보인데다 수다스럽고 거기다 덧붙여 몹시 해독하기 어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K가 작년에 슈퍼마켓의 젊은 사장과 결혼을 했다.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몹시 훌륭했다. 절대 K를 선택할 이유가 내게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K가 우유를 사러 슈퍼에 들락거린 것이 만남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우유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해치웠다. 우유가. M은 병약한 체질로 학교 다닐 때도 걸핏하면 장기 결석을 하던 친구였다. 더 이상 자리에 눕지 않고 사람 구실만 하며 살 수 있어도 원이 없겠다며 눈물 짓던 M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런 M이 미남 의사와 결혼한 지 벌써 2년째다. 병원 복도에서 빈혈로 쓰러진 M을 마침 그 미남 의사가 발견하고 병실로 옮겨준 것이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빈혈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해치운 것이었다. 빈혈이. 아무리 빛나는 20대라고 해도 극적인 연애담을 누구나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나처럼 매사에 무덤덤하고 세상사에 대해서 시큰둥한 인간한테는 설령 그런 극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발길로 걷어차 버릴 가능성이 많다. 아마 이런 뒷말쯤은 군시렁거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다. 유치하게 시리. 그랬으므로 지금 내게 나타난 2명의 남자와도 나는 당연히 몹시 무덤덤하게 만났다. 유치해질 순간은 얼마든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감상적이고 유치하게 살지 않겠다는 자세는 약간 과장되게 말한다면 내가 지닌 굳건한 세계관이었다. 내게 친구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은 다 그 때문이었다. 나는 감상과 유치함에 대해 언제나 과감하게 적대적이었으니까. 추리해보면 아마도 내 경우에 있어서는 나의 이런 태도 자체가 K의 우유 혹은 M의 빈혈과 같은 효과를 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20대의 젊음에게는 온갖 것이 다 사랑의 묘약일 수 있다. 20대란 나이는 무언가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대다. 그것이 사랑이든 일이든 하나씩은 필히 사로잡힐 수 있어야 인생의 부피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제 조금씩 가닥이 잡힌다. 되돌아보면 어제도 우울했고 그제도 우울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물까지 흘리며 절박하게 부르짖을 만큼 우울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예전의 나와는 달랐다. 나는 걸으면서도 생각했고 일을 하면서도 생각했고 자면서도 생각했었다. 사랑에 빠져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고 등산에 빠져 주말마다 산에 가는 행복으로 나날을 보내는 옆자리 직원을 보면서도 생각했고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되뇌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대학 동기를 보면서도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25해를 살도록 삶에 대해 방관하고 냉소하기를 일삼던 나는 무엇인가? 25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무엇에 빠져 행복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나. 삶이란 것을 놓고 진지하게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본 적도 없이 무작정 손가락 사이로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나. 궁핍한 생활에 아주 작은 개선만을 위해 거리에서 분주히 푼돈을 버는 것으로 빛나는 젊음을 다 보내고 있는 나. 더욱 나쁜 것은 아직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으면서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버릴 수도 있다고 중얼거리는 나였다. 그렇게까지 해서 급히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내게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결혼 말고 내 삶의 부피를 늘려줄 만한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빈약한 인생을 걱정한다면 지금의 나로서는 결혼에 빠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어리석은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많은 시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각오만 열렬하다면 말이다. 그랬다. 나는 흘러간 유행가의 제목처럼 참 바보처럼 살았던 것이었다. 그런 깨달음이 언제부터인가 아주 조금씩 마치 실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새듯 그렇게 조금씩 내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을 것이었다. 항아리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물은 걷잡을 수 없이 새들어오고 마침내 마음자리에 홍수가 나 버려서 이 아침 절박한 부르짖음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홍수가 나 버리도록 마음자리가 불편할 때까지 나를 참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인생을 방기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면서까지 무의한 삶을 견디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비로소 이야기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태까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쓸데없는 군 말들을 많이도 늘어놓았구나 하는 알 수 없는 긴장감마저 느낀다. 내 삶이 이렇게 굳어진 데는 하나의 까닭이 있었다. 아마도 나는 이 아침 내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스스로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삶을 들춰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어리석은 핑계처럼 들린다. 게다가 25에 다 커버린 나이에는 수치스러운 변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검토를 끝내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나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내 삶의 뿌리를 더듬기 위해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이 꼭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다.
어머니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 두 사람이 부모도 구별 못할 만큼 닮아서 키우는 동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외할머니한테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얼굴도 같았고 성격도 같았고 하다못해 학교 성적까지도 무엇이든 두 사람은 똑같았다. 같은 집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며 늘 붙어 다니는 두 사람은 마치 둘로 나누어진 한 사람인 양 보였다고 했다. 도저히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한 사람. 어머니와 이모는 결혼과 동시에 비로소 두 사람으로 나뉘었다. 두 사람으로 나뉘자마자 이들의 삶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세상의 행복이란 행복은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한 사람은 대신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소유하는 것으로 신에게 약속이나 받았듯이 그렇게 달라졌다. 안타깝게도 나는 불행을 짊어진 쪽으로 편입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어머니와 이모가 그토록이나 혼란스러웠다. 빗물 새는 단칸방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다가 이모 집에 가서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의 이모가 비단 잠옷을 입고 침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럴 것이었다. 울고 있던 어머니가 무대 뒤로 뛰어가 금방 비단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행복한 또 다른 사람 역할을 연기하는 1인 2역의 연극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고나 할 수 있을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삶의 고단함이 어머니의 얼굴을 많이 핥혀 놓지 않아서 이모와 어머니를 분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고백하자면 비단 잠옷 쪽이 어머니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혼란스러워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내가 이모의 딸이었다면 그랬다 해도 가난하고 억센 이모와 부자이면서 부드러운 어머니를 혼동하곤 했었을까. 실제로 나와 동갑인 이모의 딸은 쌍둥이 이모에 대해서 한 번도 혼란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었다. 그 애는 새침한 표정으로 늘 이렇게 말했다. 거기 니네 어머니 있다. 니네 어머니, 아니 우리 어머니와 이모를 놓고 비교하는 일을 멈춘 때는 내가 사람들 표현대로 심심하면 가출을 하기 시작한 무렵과 거의 같았다. 나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왜 이다지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만 삶에 대한 다른 호기심까지도 다 거두어 버렸다. 이런 것이 운명이라면 그것을 내가 어찌 되돌릴 수 있으랴. 인생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이것이 사춘기의 내가 삶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다. 어머니의 경험이 나에게서 멋진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동기 유발을 빼앗아 버린 것이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 너무 무겁다. 풀씨가 바람에 날리듯 마음속에서 막연히 부유하던 생각들도 정색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깜짝 놀랄 만큼 심각해지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내 삶이 이토록 질이 멸렬해진 것을 모두 다 어머니에게 떠넘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을 분석한다고 때로는 문제가 있는 가정에 혹은 사회에 아니면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가끔 그런 분석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방종을 정당화하려는 젊은 애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의 교활함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특히 15 되는 어린애들이 텅 빈 머리로 앵무새처럼 그런 핑계를 대고 있으면 뺨이라도 한 대 올려 붙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야 한다. 영악함만 있고 자존심은 없는 인간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어머니에 대해 행복한 이모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마음껏 담담하게 말하고자 한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내 윗대의 상황이 좀 미묘하긴 했지만 내 삶이 그것에 완전히 빚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이런 말은 어떤가?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얼마 전 어떤 책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구절인데 내게는 아주 훌륭한 충고가 되어준 말이었다. 내 삶을 변명하기 위해 어머니를 끌어댈 용기를 품게 한 것도 고백하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었다.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나의 인생에 있어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할 존재였다. 나라는 개체는 이다지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꼭 부끄러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깨달음. 나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그랬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졸렬했다는 것. 나는 이제 인정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되어 가는 대로 놓아두지 않고 적절한 순간 내 삶의 방향키를 과감하게 돌릴 것이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 거짓말들. 가난한 삶이란 말하자면 우리들 생활의 절박한 포즈 외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삶이란 뜻이다. 유달리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문득 이마에 빗방울이 닿았다. 그리고 곧바로 볼에도 콧잔등에도 1초 간격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뒤를 돌아보니 처마를 길게 뺀 상점들이 있었다. 망설이지 않고 처마 밑으로 비를 피했다. 느닷없는 비를 만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다. 그때까지 내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내게 처마를 빌려준 가게가 바로 꽃집이었다. 게다가 내 주머니에는 1시간 전에 사장에게서 받은 약소한 월급이 들어있었다. 장미꽃쯤이야 라고 나는 생각했다. 오늘이 그 유명한 4월 1일 만우절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한 일은 아니었다. 월급을 받은 날 장미꽃 한 다발쯤 산다고 해서 세상이 잘못될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꽃을 샀다. 하필이면 그 유명한 4월 1일 만우절 오후 7시 15분에. 그 다음에도 내 잘못은 없었다. 역촌동 집으로 가는 버스는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었고 빗줄기는 점점 기세를 더해가는데 손님 없는 택시 한 대가 얄궂게도 내 앞에서 멎더니 택시기사가 내려 가게에서 총총 담배 한 갑을 사고 다시 차에 올랐다. 볼일을 마친 택시가 바로 떠나 주었더라도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을 기사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담뱃갑에 금색띠를 풀고 역시 아주 느린 동작으로 윗부분 은박지를 느릿느릿 개봉하고 다음엔 아주 천천히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그러고도 라이터를 찾는데 1분, 불을 붙이고 창문을 여는데 1분, 나는 기어이 그 택시의 뒷문을 열고 올라타 버렸다. 내 주머니에는 아직도 약소한 월급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다. 청담동. 그랬다. 나는 역촌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담동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그 까닭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자신에게 해명했다. 강북의 역촌동까지 택시로 가는 일은 낭비였고 기본 요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담동을 가는 것은 순리에 맞는 일이었다고. 우중에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헤매는 것은 장미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4월 1일 만우절 저녁에 내가 취한 행동은 이제까지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우연이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연히 자꾸 나를 그렇게 몰아갔다. 버스가 그랬고 비가 그랬고 장미꽃이 그랬으며 마지막에는 택시기사가 그 우연을 완성시켰다. 자로 잰 듯이 빈틈없는 우연. 거짓말이 아니다. 만우절이긴 했지만 아니 만우절이니까 더욱. 아이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50여 년 전 오늘 나의 외할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던진 그 말씀은 야단스럽게 손사래까지 쳐가면서 거의 외치듯이 던진 그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집안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전해졌다. 외할아버지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거기다 한 말씀 더 보탰다.
만우절이라고 의사들까지 거짓말하면 됩니까? 딸 쌍둥이가 나왔다는 의사의 점잖은 정가를 대뜸 거짓말로 몰아붙인 외 할아버지는 한꺼번에 둘씩이나 생긴 딸 자식을 실물로 보고도 한참 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외할아버지는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라는 사실을 못내 석연찮아 했었다. 그럴 만도 했다. 외할머니는 결혼 후 5년 동안이나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겨우 임신을 했는데 10달 내내 아주 빈약한 배를 내밀고 다녀서 외할아버지로 하여금 진정 임신인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뱃속에 딸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들어앉아 있었다니. 만우절의 싱거운 장난도 아니라면 그러면 이것은 횡재인가 횡액인가. 그리고 25년 뒤에 4월 1일 딸 쌍둥이를 한날 한시에 혼인시키는 결혼식장에서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한꺼번에 주신 자식이니까 보낼 때도 한꺼번에 보내야지요. 거짓말처럼 오늘 깨끗하게 치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외할아버지는 쌍둥이 딸들 일생에 가장 중요한 두 기념일을 4월 1일 하나의 날로 묶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해치우신 분으로 후손에 영원히 기억되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4월 1일 나는 엉뚱하게도 청담동 이모집 대문 앞에 서 있다. 주홍빛 외등이 화사하게 대문 앞을 밝히고 있는 여기 나는 잠시 망설인다. 평소에 나는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나 붙여서 이모집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만만한 조카가 아니었다. 나를 좋아하는 이모가 몇 번씩 전화를 하면 마지못한 듯이 달려오기는 했지만 이처럼 엉뚱하게는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오늘 같은 날은 더욱 여기에 올 일이 아니었다. 오늘은 이모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생일과 결혼 기념일이 겹친 날. 이모에게 특별한 날이면 나의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특별한 날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겹친 운명이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집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이었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차피 여기에 와 있고 더더욱이 장미꽃을 들고 어머니에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우리 집에선 그랬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장미꽃을 주고받는 식의 삶의 화려한 포즈는 우리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가난한 삶이란 말하자면 우리들 생활에 절박한 포즈 외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삶이란 뜻이었다. 이모는 집에 있었다. 그러나 완벽한 외출 채비가 5분 뒤 이모가 대문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세상에 너한테 오늘 같은 날 이처럼 아름다운 꽃다발을 봤다니? 이 꽃 먼지 되어 쓰러질 때까지 나 영원히 간직할 거야. 정말이다. 두고 봐라. 이모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엇이든 확실하게 표현해서 나처럼 모호한 잡념에 휘말려 있는 인간의 머리조차 불현듯 선명하게 헹구어 주는 이모. 이모가 영원 혹은 간직이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사용하는 쪽이라면 엄마는 이익 혹은 계산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침없이 해대는 쪽이었다. 그렇지만 이익이 많아 계산할 것이 평생 넘치는 쪽은 단연 이모였다. 그런 이모가 꽃다발을 벽난로 위에 얹어둔 다음 급히 내 손을 끌었다. 자, 가자. 심심한 이모부랑 심심한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진진이가 왔으니 흥미진진한 저녁 만찬이 되겠구나. 갈 거지? 그렇지. 이모 말대로 이모부는 몹시 심심한 사람이었다. 이모도 그런 뜻으로 말했겠지만 심심하다는 것은 사람이 싱겁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예외가 없어서 언제라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결혼 기념일이 오면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외식과 선물을 준비하는 남편. 견고하고 성실하게 가족과 집을 지키는 남편. 이모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아내에게 생색을 낼 필요조차 못 느끼는 남자였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 기념일과 아내 생일이 겹친 이날의 특별한 외식에 끼어든다고 해서 감정을 다칠 이모부도 아니었다. 나는 어쩐지 이모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이모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다.
이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어려서는 자주 이모의 차에 담겨서 이모 집으로 옮겨지곤 했었다. 다급할 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 요청은 이모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이모는 언제라도 불평하지 않고 달려와 나와 어린 동생을 자기 집으로 피신시켰다. 아버지의 술주정이 시작되면 어머니는 전화부터 했고 우리는 곧장 대문간에 나와 서서 이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곤 했었는데 그때의 일들을 이모는 기억하고 있을까? 그럼 사실은 말이야. 내 운전 실력이 바로 너희들 때문에 부쩍부쩍 늘었다는 것 아니니? 속도 위반, 신호 위반하는 것도 다 그때 배웠단다. 너희 집 아니면 내가 뭐에 그리 급하게 달려갈 일이 있었겠니? 그때는 말이야. 삐요삐요 하는 구급등 있잖아. 그걸 하나 살까도 생각했었는데 너희 이모부가 반대해서 못 샀지. 그걸 자동차 지붕 위에 얹고 달려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이모는 아직도 구급등을 얹어놓고 달려보지 못한 것이 못내 섭섭하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나 나에게는 수치스러운 기억이 이모에게는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만이 다였을까? 그걸 모를 이모가 아니었다. 진진이 너 그런 일은 그냥 잊어버려. 아니면 나처럼 재밌었던 모험담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안 그래도 지루한 세상 그땐 무지 아슬아슬했었는데 하면서 말이야. 이모는 지금 지루한가? 나는 문득 이모의 옆얼굴을 들여다본다. 엄마보다 적어도 10살은 젊어 보이는 이모. 그렇게나 똑같아서 부모도 다 자랄 때까지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두 사람은 이젠 따로 설명이 있지 않는 한 쌍둥이인 줄 알기가 어렵다. 그저 많이 닮은 언니거나 동생이라고들 생각한다. 물론 어머니 쪽이 언니다. 가난한 세월은 이모보다 겨우 10분 먼저 나온 어머니를 이제는 이모보다 좋게 10년은 먼저 태어난 언니로 만들어 놓았다. 외식을 하기로 한 장소는 이모네 수준에 맞게 호텔의 정통 프랑스 식당이었다.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어디로 갈까 많이 망설이다 정한 곳이라는 이모의 부연 설명이 있었다. 우리 집에서의 외식은 물론 그것마저 1년에 몇 차례 불과한 일이지만 망설임 한 번 없이 단호하게 돼지갈비집이었다. 고기 타는 연기가 식당 바깥까지 자욱하고 맛좋기로 소문났다는 어머니의 자랑처럼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는 먹는 일도 노동이었다. 쉴 새 없이 고기를 뒤적이고 연기를 피해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고 볼이 미어치게 쌓아 넣은 상추쌈으로 격렬한 이 운동이 불가피한 거기. 남동생과 나와 어머니는 전쟁터 속의 병사들처럼 묵묵히 그러나 죽으림을 다해 돼지고기와 싸우다 거의 지쳐서 식당을 나오곤 했었다. 하지만 여기 이모네 외식은 달라도 한참 달랐다. 예약석으로 자리를 안내하는 웨이터의 몸에서는 달짝지근한 향수 냄새가 풍겼고 어딘가에서 직접 연주하는 듯한 잔잔한 피아노 음은 우아한 선남 선녀들이 앉은 테이블 사이를 나지막하게 흐르고 있다.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식탁보랄지 꽃처럼 접혀진 냅킨 같은 세련된 테이블 세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한 이모부가 익숙하게 주문하고 마침 맞게 하나씩 나오던 그림 같은 요리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참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눅들어 하던 나이는 이미 지났다. 내 주머니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약소한 월급으로도 얼마든지 이 식탁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니까. 대신 이모부에 대해서는 아니 이모와 이모부가 빚어내는 풍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었다. 술은 와인 한두 잔 정도,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므로 당연히 피지 않고 아침마다 운동 1시간은 중년 남성에게는 필수니까 어지간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실시. 매사가 이토록이나 반듯한 이모부는 역시 이모부답게 결혼기념일과 생일 선물로 작은 보석 상자 하나를 마련해 왔다. 이런 색깔을 내는 흑진주는 세계적으로 귀하대요. 세트로 하려다가 내년을 위해서 반지만 샀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네.
이모부의 다정다감한 말씀. 고마워요. 물론 마음에 들지요. 당신이 고른 건데. 거의 연극 대사처럼 술술 흘러나오는 이모의 답변. 애들 없이 맞는 결혼 기념일이 벌써 몇 년째지? 아내의 와인잔에 살짝 자기 잔을 부딪히며 묻는 이모부. 유학 보낸 주리와 주역이 이야기다. 거의 10년이 되어가지요. 그 대신 오늘은 우리 진진이가 참석했잖아요. 아까부터 이모부보다 나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이모가 대화 속에 나를 끌어넣는다. 그렇군.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 간신히 나에게 관심을 돌리는 이모부. 네, 덕분에 좋은 직장을 구했다고 엄마가 늘 고마워하세요.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 웬일이냐고 이모부가 구해준 내 취직 자리에 대해서 시큰둥해 하던 어머니를 왜곡시키고 있는 나. 이 와인 당신을 위해 아까 예약할 때 특별히 주문한 거야. 한 잔 더 하지 그래? 다시 관심을 이모에게로 돌려버리는 이모부. 진진이가 장미꽃을 들고 왔어요. 얘가 그래도 속이 깊어요. 자식들 멀리 떨구어 놓고 지 이모 외롭겠다 생각한 거지요. 화제가 내게서 벗어난 것을 만회해 보려는 이모의 안간힘. 고맙군. 의례적인 인사를 가장 의례적으로 할 줄 아는 이모부의 저 전통적인 매너. 그때 나는 이모가 와인잔 속에 입술을 숨기며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도 요리는 전반부. 이모의 말대로 나는 정말 심심해진다. 이모도 심심하다는 얼굴이다. 심심하지 않은 사람은 심심한 이모부 뿐이다. 이모부는 꽤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를 열고 있는 건축가다. 주로 업무용 빌딩들을 설계하고 있는데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공간을 추구하고 형상화시키는 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해서 설계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감이 밀린다 해도 이모부가 가족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모 말에 의하면 이모부는 고객과 상담하고 설계의 윤곽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1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출근해서 오후가 되면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는 하얀 얼굴의 이모부를 생각하면 명함에 찍힌 건축가라는 호칭은 아무래도 낯설었다. 이모부한테서 나는 한 번도 먼지와 고함과 철근과 콘크리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이모부는 틀림없는 건축가다. 다소 심심한. 나는 지루하게 계속되는 식사 도중 틈틈이 주변의 테이블들을 돌아보았다. 그 많은 테이블마다 어쩌면 그리도 한결같은 평화만이 존재하는지, 의견이 엇갈려 쥐고 있던 술잔을 하다못해 무릎 위에 냅킨이라도 집어 던지며 목소리를 높이는 손님은 한 사람도 없다. 나지막한 피아노음, 나지막한 대화, 나지막한 음성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웨이터들. 나는 잠시 잘 관리되고 있는 대형 수족관 속에 들어앉아 있는 기분에 씹고 있는 고기의 맛을 잃을 정도였다. 돼지갈비집의 그 어수선한 분위기. 반드시 한 페이 손님 정도는 술병을 내던지고 접시를 뒤집어 쓰는 싸움판을 연출하던 거기. 고기를 더 시키려면 있는 대로 고함을 질러야 함이 너무도 당연하던 거기에서는 비록 전쟁터 같긴 했어도 지루하지는 않았다. 하긴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슉슉 나는 전쟁터에서는 누구라도 결코 지루할 수 없는 법이다. 여기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모부는 후식으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정말 맛있게 먹는다. 동네 구멍가게의 아이스크림에 익숙해 있는 내 입맛에는 썩 내키지 않는 맛이었지만 이모부가 동의를 구한 쪽은 이모였기에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래요. 아주 맛있어요. 이모는 언제라도 이모부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대답을 해준다. 그것도 이모부가 원하는 정답만을. 아이스크림 하나 더 부탁할까요? 이모의 제안에 이모부 역시도 얼른 정답을 말한다. 됐어요. 하나 이상은 건강에 좋지 않아. 이모부의 대답에 이모의 표정이 잠깐 흔들린다. 이모는 이런 식의 정답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아이스크림이 담긴 접시에 스푼을 내려놓으며 이모는 또
한숨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다. 문득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 생각났다. 문제아로 취급받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이 되고부터였지 초등학교 시절에 나는 그럭저럭 모범생 흉내는 낼 정도였다. 5학년이던 그해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선생님께서 스승의 날 행사 중 하나인 학부모 일일 교사 수업을 나의 어머니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가정환경 조사서에 어머니의 직업을 사업이라고 쓴 것이 화근이었다. 사업이라니. 당시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양말을 팔고 있었다. 일일 교사를 맡을 학부모는 한 학급에 2명이었다. 내 어머니 말고 또 한 사람의 일일 교사를 맡을 친구의 아버지는 인류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교무실에 쫓아가 몇 가지 궁색한 이유를 대보았지만 선생님은 마땅한 학부모가 없다고 자신이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전화를? 어린 나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외쳤다.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꼭 오시라고 할게요. 꼭이요. 그해 5월의 스승의 날 5학년 3반 학부모 특별 수업을 맡은 일일 교사 중에 한 사람은 나 안진진의 어머니였다. 날렵한 비둘기색 투피스, 세련된 화장과 머리 스타일, 환한 웃음을 머금고 교실에 나타난 어머니를 보고 아이들은 일제히 소리 질렀다. 와! 그 고함은 어여쁜 처녀 교생 선생님이나 나타나야 발생하는 일종의 탄성이었다. 그만큼 나 안진진의 어머니는 히트였다. 아직도 그 애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해 5월 히트한 엄마는 어머니가 아니고 이모였다. 어린 나는 머리를 쥐어짜다 쌍둥이 이모를 떠올렸고 이모는 하루 동안 안진진의 엄마 노릇을 하는 일에 대해 무지무지하게 재밌어 했다. 그날 이모가 학교에서 안진진의 어머니로 일일 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장에서 양말을 팔고 있었다. 전날 저녁 스승의 날 선물이라면서 나와 동생의 담임선생님 몫으로 양말 2켤레씩을 포장해서 내놓은 것이 학부모로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하자면 나는 그 양말조차 선생님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었다. 그 대신 이모가 멋진 크리스털 화병을 선생님에게 드렸다. 그때 이모가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보라색 라일락을 한 무더기 꽂으면 예쁠 것 같아서 사봤어요. 받아주세요. 어쩌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니라면 비싼 크리스털 화병을 사지도 않겠지만 샀다 하더라도 저런 말을 할 줄은 모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해 5월 이모는 멋들어지게 안진진의 체면을 세워주고 돌아갔다. 다음 날부터 내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을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이모가 그때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후 우리는 그 일에 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모가 그 해의 일을 하루속히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 뒤 가급적 이모와의 만남을 피하곤 했었다. 그것에 대해 어머니가 알게 될까봐 나는 두려웠다. 어머니가 받을 상처를 염려했다기보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내지 못해서였다.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나빴다고, 흑흑 흐느껴 울면서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부끄러웠다고 비수 같은 진실을 토로하는 어리석음은 결코 범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해 5월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이모부는 디저트로 나온 아이스크림 접시를 말끔하게 비우고 냅킨으로 입술을 닦고 있었다. 이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이미 녹아가는 아이스크림을 장난처럼 먹고 있었다. 누가 그랬다. 결혼은 디저트보다 스프 쪽이 더 맛있는 정찬이라고. 나는 27년 전에 결혼을 기념하는 부부 옆에서 실없이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입구의 계산대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선남, 선녀들만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헐렁한 스웨터 차림에 흐트러진 긴 머리에 모양이야 세련되었어도 구김살 많은 숨길 수 없는 면바지를 입은 남자도
이런 곳에서 밥을 먹었어 까지 머릿속 사념이 들어가다 나는 그만 앗 소리를 내뱉을 만큼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무심코 이쪽으로 돌린 그 얼굴. 세상에 틀림없는 김장우였다. 그리고 나와 동시에 그도 내가 바로 안진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눈을 한번 크게 뜨더니 활짝 웃으며 언제나의 버릇처럼 오른손을 번쩍 치켜드는 김장우. 내가 갈까? 아니면 내가 잠시 올래? 하는 신호로 치켜든 오른손을 가슴팍에 대었다 떼는 김장우. 시간이 없었다. 당장이라도 성큼성큼 그가 이 자리로 올 수도 있었다. 잠깐만요. 나는 냅킨이 바닥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급히 그에게로 갔다. 웬일이에요? 웬일이야? 우리는 거의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물었다. 왜 그랬을까? 왜 화려한 호텔의 프랑스 식당에서 만난 것을 두고 그리도 절박하게 웬일이에요? 라고 물어야 했을까? 그러게 말야 긴급 투입된 임시 가이드라고나 할까? 장호 형 호출받고 나 이제 막 왔어. 자기 대신 용산 어디에 저 손님 좀 모시라고. 엊그제 파리에서 20년 만에 귀국했대. 김장우는 저만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년의 신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회색 바바리 코트가 이방인다웠다. 조그만 여행사를 꾸려가는 형을 위해 김장우는 이런 식으로 가끔씩 급한 일손을 거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설명해야 할 차례였다. 그가 물었다. 저기 저분 어머니 맞지? 나는 안진진 엄마예요 하고 아주 쓰여 있는 걸 뭐? 아니 이모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맹세코 내 입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되어 나온 내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도 전혀 거침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부에게 식사 대접할 일이 있어서요. 참 얼른 가봐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인사는 나중에 정식으로 하기로 하고 전화할게. 안녕. 그는 멀리 있는 이모를 의미심장한 눈길로 한 번 더 바라보다 회색 바바리에게로 떠났다. 영문을 모르는 이모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리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모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스웨터 차림의 남자는 그는 내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2명의 남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와 같은 똑같은 거짓말을 어쩌면 결혼할지도 모를 남자에게 느닷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 유명한 4월 1일 만우절 밤 9시 20분에 이 거짓말. 3. 사람이 있는 풍경.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의 것이고 어머니의 삶은 어머니의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예의에 벗어나는 질문임에 틀림없으니까. 5월의 밤은 아름답다. 어제 내린 비로 밤하늘은 모처럼 총총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고 먼 곳에서 흘러오는 라일락 향기는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아 이 밤의 그 감을 더해준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평수의 집들. 당연히 마당이라고 해야 손바닥만한 넓이가 고작인 우리 동네 담장에는 이상하게도 라일락 나무가 많다. 볼품없는 맨 가지로 서 있을 때는 눈에도 띄지 않다가 늦봄이 되어 레이스 같은 보랏빛 꽃송이들이 매달리기 시작하면 향기와 함께 누추한 골목길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라일락. 그러나 우리 집 마당에는 한 그루도 없는 라일락. 크리스털 화병을 내밀면서 라일락을 말하던 이모 집 정원에도 라일락이 없다. 이모 집만이 아니고 그 동네 담장 위로 확인할 수 있는 잘 사는 집 정원의 수종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라일락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일락은 그 화사한 자태와 향기와 멋들어진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잣집 정원에 선택되지 않고 초라한 마당의 한 뼘 땅에서 더 많이 존재한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 나는 봄이 오면 늘 라일락을 주목했다. 내가 나무라면 나는 라일락이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우리 집에는
한 그루의 라일락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떤 나무가 있느냐고. 나무는 없다. 아니, 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당이 없는 것이다. 대지 27평, 건평 18평인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다. 우리 가족은 10년 이상 이 동네에서 전세로 맴돌다가 마침내 석 달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결혼 27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어머니의 집이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1년에 꼭 땅 한 평씩 장만한 셈이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1년에 땅 한 평씩만. 결혼 27년과 대지 27평을 비교하여 이런 공식을 계산해 낸 것은 진모였다.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아들의 비웃음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쾌하게 그 공식을 이렇게 발전시켰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10년 후에는 10평이 더 늘어날 테고 20년 후에는 20평이 더 늘어날 텐데 이제 고생 끝났다. 인생이란 더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까먹기도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아마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었다. 어머니만큼 뺄셈에 능숙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양말을 팔고 메리아스를 팔고 나중에는 세수 수건까지 다 팔았지만 남는 돈이 온전하게 어머니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남편이 빼가고 아들이 빼가고 하다못해 야속한 세상까지도 어머니의 돈을 빼앗아 갔다. 물론 나도 빼앗아 갔다. 몹시도 작은 집이지만 이 집으로 이사를 온 후 나와 진모는 비로소 방다운 방 하나씩을 차지할 수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부터 진모 방, 진진이 방, 그리고 어머니 방이 있다. 진모 방과 내 방 사이에는 욕실이, 내 방과 어머니 방 사이에는 부엌이 있다. 뒷곁에 내단 기다란 창고, 앞마당에는 시원스럽게 물을 쓸 수 있는 수도관도 있으니 이만하면 라일락 말고는 없는 것이 없는 집이었다. 만약 누군가 지금 대문을 들어서서 방 쪽을 쳐다본다면 아마 이런 그림이 보일 것이다. 환하고 어둡고 다시 환하고 어둡고 다시 환한 빛의 그림. 두 번의 어둠은 욕실과 부엌이 자아내는 것이고 세 번의 환한 빛은 세 명의 가족이 각각 하나씩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언젠가부터 늘 이랬다. 두 개의 방을 비우고 하나의 방에 모여서 단란한 풍경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사람들처럼 늘 이랬다. 그래도 어머니는 요즘 무척 행복할 터였다. 진모가 무슨 생각인지 매일 저녁 늦지 않게 돌아와서 자기 방에 불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표정은 저절로 환해졌다. 냉장고 속에 진모가 좋아하는 갈치토막이 빠지지 않는 것도 다 그 탓일 것이었다. 나는 절대 갈치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그럴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갈치는 아버지가 몹시 탐하는 생선이었고 그래서 진모가 그 습성을 물려받은 것이므로. 갈치라니. 나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 라일락 향기에 갈치 비린내가 마구 섞이고 있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창문을 있는 대로 활짝 열어젖힌다. 있는 대로 활짝이라고 해봤자 내 방은 가운데에 끼어 있어서 뒷곁으로 뚫린 구멍 수준의 창 하나가 고작이다. 오직 하나뿐인 창문의 턱을 괴고 뒷담장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진모방의 열린 창문으로 한껏 낮게 깔고 있는 그 애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 그쪽에서? 좋아. 그럼 애들 철수시켜. 필요 없어. 다 보내라고. 정말이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저런 식의 진모 말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쿡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한다. 지금 진모는 아랫배에 있는 대로 힘을 잔뜩 준 채 가능한 한 목소리 톤을 깔기 위해 턱을 목에까지 찰싹 붙이고 있을 것이다. 무게 있는 목소리와 표정이야말로 조직의 보스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진모는 죽어라고 믿고 있다. 언젠가 열려있는 창문으로 나는 보았었다. 혼자 거울을 들여다보며 심각한 얼굴로 저런 식의 묵직하게 쫙 깔리는 말투를
맹렬히 연습하고 있는 진모를. 이런 때일수록 조용히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내가 그랬지. 절대 실수는 용납 못한다. 그래. 애들 단속이나 철저히 해. 알았어, 끊어. 수학이 내려놓는 소리. 이어서 들려오는 것은 꽉 눌린 목소리를 다듬고 있는 진모의 헛기침 소리. 1분 정도의 목소리 다듬기가 끝나고 진모는 다시 띠띠띠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한다.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애쓰며 귀를 기울인다. 다시 목소리를 까는 진모. 나야. 그래, 오늘 못 나가서 미안해. 그럴 일이 있었어. 그래, 다시 연락할 테니 기다려. 잘 자. 알았어. 나도 그래. 잘 자. 여전히 음산할 정도로 목소리를 깔고 있지만 그 속에 배어있는 숨길 수 없는 감미로움이 이번 통화 상대는 여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한다. 여자라? 나는 진모의 예전 여자들을 생각한다. 입대하기 전까지 진모의 여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기야 코 밑에 수염이 나기 시작하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여학생하고 사단을 일으켜 퇴학을 당할 만큼 시작부터 화려했던 진모였다. 그 뒤로 군대에 가기 전까지 여자의 어머니가 달려와 포악을 떨며 집안을 뒤집은 일이 2번, 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와 밥 먹던 진모를 냅다 쓸어 눕힌 적이 1번, 들어와서 며느리로 살게 해달라고 시장까지 쫓아가 어머니를 괴롭힌 덜 떨어진 여자애가 걸린 적이 1번. 우선 떠오르는 큰 사건만 해도 5이었다. 그 많은 여성들을 다 물리치고 군대에 갔던 진모는 제대 후 지금까지 1년이 가깝도록 고요했다. 군대에 다녀온 이후 진모가 몰두하고 있는 일은 오로지 조직의 재건과 정비, 그리고 관리였다. 날이면 날마다 밖으로 나돌면서 집에다 가는 빨랫감이나 내놓는 것이 고작인 진모에게 어느 날 뭐가 그리 바쁘냐고 물었더니 한다는 대답이 이랬다. 위아래도 없어. 나 없는 새 엉망이 되었더라고. 손 좀 봐줘야 할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조직의 보스 노릇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세상에, 조직이라고? 아니, 조직의 보스라고? 어머니 말대로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좀 차리려나 했더니 아예 조직적으로 조직에 매달려서 밤낮을 못 가리는 것이었다. 군대 가기 전까지도 제 또래 건달들 몇 명하고 몰려다니면서 술판에 싸움판, 심심하면 파출소 유치장 신세까지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 진모는 엄마의 애물단지였다. 그런데 3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었다. 하긴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목소리를 깔기 시작한 것이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였다. 말하자면 이제 진모는 동네 건달에서 조직의 보스로 신분 상승을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는 듯 했다. 생각하면 그 나이에도 동네 똘마니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발전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면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 보스 밑에 졸개 노릇이나 만족하고 밤거리를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100번 괜찮은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 그 조직이라는 것이 참으로 엉성하기 짝이 없다는 데 있었다. 가끔 집에 드나드는 그 조직원들이라는 면면들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여드름쟁이 서너 명의 애당초 주먹질하곤 거리가 먼 허약 체질의 심약한 성격의 졸개 몇을 놓고 노상, 조직 해대니 내 보기에 그 조직이 심히 가짜일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모의 보스 노릇은 엄청 요란한 것이었다. 복장이 우선 그랬다. 새까만 정장에 구김살 하나 없는 와이셔츠와 넥타이, 반들반들 윤이 나는 구두, 그리고 1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무스 발라 올백으로 넘긴 머리. 아무것도 모르는 보스의 어머니는 밤마다 와이셔츠와 바지를 다리느라 1시간 이상은 품을 팔아야만 했다. 보스가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여기에도 공부가 필요한 법이었다. 진모의 공부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밤마다 줄담배를 피우며 눈이 빠지게 보고 있는 말론 브란도의 대부와 최민수의 모래시계, 이 두 편의 비디오 테이프는 진모의 교과서이자
보스 세계의 모든 것이었다. 말론 브랜도와 최민수가 목소리를 깔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어머니도 밤마다 허리 아프게 아들의 와이셔츠와 바지를 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여자라. 나는 다시 진모의 새 여자에 대해 관심을 쏟아보기로 한다. 거의 틀림없는 일이겠지만 그것도 보스로서의 구색 맞추기 일환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한동안 조직의 정비와 보스의 위상에만 매진하던 진모에게 여자가 생겼다면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보스의 여자인 것이다. 예전에 진모가 아무렇게나 만나고 헤어지던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아니야, 아니다. 문득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보스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여자가 시작일 수도 있었다. 말하자면 나는 일의 순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먼저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를 위해서 진모는 보스가 되고자 했다. 진모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었다. 말론 브랜도와 최민수는 여자 때문에 피치 못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예전 같으면 내 생각은 여기서 멈췄을 것이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진모의 인생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읽고 배운다.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좋은 말씀들을 들을 기회는 사방천지에 차고 넘쳤다. 신문이나 잡지나 책,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등장하여 가슴이 뻐근하도록 일일이 옳은 말씀만 하고 계신다.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진모의 책임이었다. 내가 간섭하고 나설 일이 전혀 아니었다. 어려서 물불을 가리지 못할 때라면 누나로서 마땅히 챙기고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 몫이라면 나는 정말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자부한다. 아버지는 살림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는 부서진 살림 장만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뛰어나가야 했던 집이 바로 우리 가정이었다. 어머니가 진모를 위해 우유값을 대었다면 나는 그 애를 위해 아낌없이 내 등짝을 제공했었다. 심지어는 그 애를 업고 학교에 간 적도 있었다. 50년대도 아니면서 나는 내 유년을 그렇게 보냈다. 진모가 나 못지않은, 아니 나를 훨씬 능가하는 문제아로 청소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나는 그 애의 삶에 참견하지 않았다. 진모의 삶은 진모의 것이었고 진진이의 삶은 진진이의 것이었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삶의 공식인가 말이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어머니의 삶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나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예의에 벗어나는 질문이었다. 누군가 내게 그런 신뢰의 발언을 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과는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상처받은 내 자존심이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이러할진데 타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었다. 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당장 확인될 일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절대 충고라는 이름에 지당한 말씀은 하지 않는 위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길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말이었다. 그런 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하면 나의 그러한 주장들은 오류가 많은 것이었다. 아니,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만 그러나 진모에게는 누나의 인생이기도 하고 어머니에게는 딸의 인생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진모의 인생은 나의 남동생의 인생이다. 주체를 나로 놓고 보면 그러면
중요도가 확 달라진다. 조용히 입 다물고 구경만 할 수는 없다. 내 인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남동생의 인생도 가끔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다고 그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나는 진모의 여자, 다시 말해서 보스의 여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진모의 방을 노크했다. 아니나 다를까 진모는 등에 베개를 괴고 벽에 기대 하염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오늘의 교과서는 힐끗 확인한 바 대부였다. 무슨 일? 진모가 점잖게 물었다. 집에서까지 보스의 말투를 사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아주 습관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보고 있던 영화 속의 말론 브랜도와 알파치노의 영향이든가. 너 또 여자 생겼니? 이런. 나는 말을 하는 순간 후회를 한다. 이렇게 앞뒤 수식 빼고 대뜸 본론만 들이대는 것이야 안진진의 보통 화법이니 괜찮다 쳐도 거기에 또를 붙인 것은 명백히 실수였다. 이번에는 보스의 여자인데. 역시나 진모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올백으로 넘기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마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모든 표정이 이마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진모는 한참 동안 양 눈썹에 힘을 주고 있다가 이윽고 담배를 한 대 꺼냈다. 역시 힐끗 쳐다본 화면 속에서 말론 브랜도도 입에 시가를 물고 미간을 찌푸린 채 멀리 창밖을 응시하고 있다. 생겼어. 그러나 대답은 뜻밖의 순순하다. 이렇게 한 박자 감정을 건너뛰면서 이성적인 대답을 하는 방법도 대부를 분석하면 금방 확인된다. 좋은 애야. 담배 연기를 공중에 날리며 짧게 덧붙이는 진모. 이번엔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 지나간 과거들이 웅변해 주듯이 내가 여자를 만난다면 나와 엄마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또 긴장하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 라는 내용의 말을 압축해서 던지는 나, 안진진. 여전하군 누나는. 지모는 픽 웃으며 비디오의 정지 버튼을 누른다. 아버지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알파치노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진모는 한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운다. 그리고 묻는다. 누나는 연애를 해봤어? 연애? 사랑이라 말하지 않고 연애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하지만 진모의 말에 일일이 반응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까마귀 보고 너는 왜 까마귀냐고 묻는 일보다 더 어리석다. 그리고 사실 진모가 나에게 설령 누나는 사랑을 해봤어? 라고 물었다 해도 느글느글함 때문에 훨씬 더 괴로웠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천박함이 무명천처럼 고슬고슬할 때도 있는 법이었다. 내 이야기나 해봐. 건방지게 굴지 말고. 나는 사뭇 냉정하게 진모의 말을 잘라버린다. 상대가 철없는 남동생이 아니더라도 나는 누구와 마주 앉아 연애니 사랑이니 하는 말들을 천연덕스럽게 나누는 성격이 못 된다. 술 한잔 어때? 점점 진모는 책상 옆에서 술병 하나를 꺼낸다. 가만히 보자니 소주가 아니다. 위스키다. 진모는 병째 꿀꺽 한 모금을 마시고 이마를 찡그리며 입술을 닦는다. 제법 오랜 시간 연습한 꼴이 난다. 그러는 사이 나도 병째 한 모금을 털어넣는다. 물론 진모처럼 폼을 잡지는 않았다. 향기가 좋지?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좋은 여자가 생각나더라. 역시 진모는 진모다. 좋은 술을 마시고 있으면 좋은 여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생각난다고 말할 줄 알면 진모가 아니다. 보스보다 여자가 먼저일 것이라는 추측은 거의 확실한 듯이 보였다. 나는 한 모금 더 마시고 술병을 진모에게 건네주었다. 이번에는 양이 좀 많았다. 후루루 목구멍에 불이 붙더니 금세 뱃속이 찌르르 해졌다. 조금 더 마시면 온몸이 따끈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리라. 이런 느낌 때문에 나는 독주를 좋아한다. 술을 잘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술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줄은 알고 있다. 진모와 내가 공통적으로 받은 유전자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알코올에 친화력이 있다는 것이다. 군대밥 3년 먹으면서 말야, 누나,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어. 안진모라는 놈의 질을 높이자. 사회에 나가면 이제 하나를 가져도 제대로 된 것을 가지자. 그렇게 결심을 했지. 정말 더럽더라고. 머리 박박 깎아놓고 헐렁한 군복 입혀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왜 그리 가진 것이 많아? 자식들 말이야. 서울대 다닌다고 영어책 줄줄 읽어대질 않나. 지 애비가 수십억 부자라고 눈 한 번 꿈쩍하지 않고 말하는 놈이 있질 않나. 하다못해 찾아오는 애인들을 봐도 이건 전부 탤런트 뺨치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괜찮은 기집애들만 쏙쏙 골랐는지 이 안진모 세상 헛살았다 싶은 거야. 그래서 라고 말하다 말고 술병을 기울여 꿀꺽꿀꺽 들이붓는 진모.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괜찮은 여자를 골랐니? 애는 썼는데. 올백머리를 손바닥으로 쓸어 남기며 진모는 씩 웃는다. 흡족하다는 표정이다. 그러던 진모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귀 좀 빌려줘 한다. 유치했지만 동생이라서 아니 술기운에 참기로 하고 녀석에게 귀를 빌려줬더니 이름 하나를 또박또박 귀 속에 불어넣는다. 그리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확인을 한다. 알아? 알고 말고다. 그러나 진모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올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아는 그 이름의 주인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기업의 재벌 회장이다. 하지만 세상에 동명이인은 얼마든지 있는 법. 나는 결코 호들갑스럽게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도 진모는 저 혼자 흥분해서 나에게 말한다. 놀라지 마. 바로 그 사람이야.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어쨌다는 거야?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 라는 느낌에 조금 솔깃하긴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진모라는 위인에 대한 의구심을 아주 많이 간직한 채 나는 심드렁하게 물어본다. 나도 처음엔 놀랐어. 엄청 착하거든. 비둘기. 그래 꼭 비둘기 같았어.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찬비를 맞고 떨고 있는 비둘기라고나 할까? 그런 애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 일부러 대답을 늦추고 있는 진모. 그 비둘기가 재벌의 딸이었어? 말장난을 싫어하는 안진지는 기다리지 않는다. 비슷한 거야. 비슷하다고? 누나만 알고 있어. 우리 조직원들도 모르는 사실이야. 그 재벌하고 아주 가까운 집안이야. 그러면 그렇지. 나는 조금 실망했고 실망하는 스스로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실망했다. 진모는 그래도 의기양양했다. 그 재벌이 외삼촌이래. 놀라운 일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처음에는 거짓말인가 해서 애들 시켜 뒷조사를 해봤지. 틀림없었어. 명절마다 그 재벌집에 모이는 친척 명단에 그의 아버지 이름도 올라있거든. 웃기는 놈, 명절에 모이는 친척 명단? 정말 대단하다. 엄청 대단해. 비웃기는 했지만 나는 문득 쓸쓸했다. 명절에 모이는 친척 명단이라고 내 입으로 한 번 더 발음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나를 씁쓸하게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런 기분 때문에 남의 삶에 참견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던 내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다. 나는 내친김에 한마디 마저 해버리기로 했다. 사실 바로 이것을 물어보려고 이 밤 진모의 방을 녹화한 것이기도 했다. 그럼 이번에는 내 여자 문제로 엄마나 내가 시달릴 일은 없겠구나. 아무렴 그렇겠지? 착한 비둘기 같은 애를, 아니 재벌 친척 명단에 올라있는 아가씨를 우리 진모가 함부로 버리겠니? 진모 불현듯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런 다음 허공을 향해 헛웃음을 날린다. 이 일련의 동작들은 정확하게 최민수를 표절하고 있다. 이젠 거의 자유자재다. 연습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나는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모 점잖게 입을 열었다.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조심 또 조심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영원 무궁토로 사랑하겠다고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야. 사랑이란 그런 것이라고. 알아? 지극히 머리를 쓴 발언이었다. 이 말은 재벌 친척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한꺼번에 두 가지를 강조하되 그지없이 심오하고 멋있게 포장까지 해서 내놓은 수준작이었다. 하긴 이제까지의 그 잡다한 여성 편력이 어디 완전한 무위로만 그쳤겠는가? 이 정도의 말씀이야 여자들에게 드린 진모의 공력에 비하면 사실 별로 대단할 것도 없었다. 이만하면 알고 싶은 것은 다 안 셈이었다. 알고 싶은 것을 다 알았다고 해도 진모의 여자 문제가 달라질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진모는 나를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일까? 아니다. 하나 더 있다. 라일락 향기 아련한 봄밤에 남매끼리 마주 앉아 나누었던 한 잔의 술. 그 아름다움. 내가 그만 나가 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진모는 리모컨을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알파치노가 다시 나타났고 어딘가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방문을 닫고 나가다 말고 나는 불현듯 돌아섰다. 내 연인이 연약한 비둘기 같다는 말 어째 이상하다. 좋아하는 남자에게 저런 영화나 되풀이 보게 하고 말이야. 두 번쯤 눈을 깜빡거리다 이윽고 내 말을 이해한 진모. 우와, 어떻게 알았어? 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얼결에 씩 웃는다. 잠깐 방심하고 있는 이런 때는 최민수나 알파치노를 밀쳐내고 진모의 원판 표정이 숨김없이 드러나 버린다. 술이 깬 후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는 세간들을 보며 짖던 아버지의 멍한 그 얼굴과 아주 흡사한 좀 그래. 강심장 비둘기라고나 할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이는 남자가 조폭의 보스라더군. 하기야 요즘 여자들 다 그래. 그런 이야기라면 다들 깜빡 죽는다니까. 요새 히트치는 영화들 보라고 다 조폭 이야기야. 조폭이 우상이라니까. 조폭 할 때의 진모는 사뭇 들떠 있다. 조폭이 조직폭력배의 줄임말이라는 것이야 나도 알고 있지만 비둘기 한 마리가 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진모에게 조폭을 추천하고 있는 줄은 진정 몰랐다. 언제 그렇게 돼버렸지? 슬금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조폭에 관한 정보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표정의 진모를 그냥 버려두고 내 방으로 돌아오는데 이건 또 웬일일까? 나도 모르게 전염되어 머릿속에서 자꾸 조폭 하고 들끓는가 했더니 가만 귀 기울여 보니 캄캄한 부엌에서 실제로 무언가 폭폭폭 끓어 넘치고 있는 것이었다. 끓고 있는 것은 닭이었다. 어머니 방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닭은 조만간 어머니 손길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랬지만 나는 내친김에 어머니 방까지 들여다보기로 작정을 했다. 닭이 다 삶아질 때까지 어머니와 같이 있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머니가 나의 방문을 달가워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밖에서 나지막하게 엄마 하고 불렀지만 기척이 없었다.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는 이불도 덮지 않고 팔베개를 한 채로 잠들어 있다. 머리맡에 놓인 장부채. 아마도 어머니는 오늘 하루 몇 장의 팬티와 러닝을 팔았는지 몇 켤레의 양말을 손님 손에 넘겼는지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남고 앞으로 얼마를 더 팔아야 갯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계산을 다 마친 다음에야 아픈 허리를 방바닥에 붙여봤을 것이다. 그리고 저 닭은 나는 어머니의 머리 밑에 베개나 괴어주고 바람 일으키지 않게 살살 이불을 덮어준 다음 조용히 그 방을 나올 생각이었다. 솥을 달구고 있는 가스의 푸른 불꽃이야 내 손으로도 얼마든지 사라지게 해줄 수 있었다. 10살이 넘으면서부터 내 손으로 곧잘 밥을 지어 먹곤 했다. 착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날에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쳐서 밥상을 차려놓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러나 15살이 넘은 후로는 그렇게 착한 마음이 생기는 날이 참 드물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철이 들면 더욱 착하게 굴어야 할 텐데 나는 그렇지가 못했다.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니 내가 아는 착한 애들은 모두 바보였다. 그 당시 나는
단지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불을 덮어줄 때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베개를 고여주려고 머리에 손을 대자마자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하긴 언제나 어머니는 이런 식이었다. 초저녁이고 한밤중이고 새벽을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눈을 뜨는 순간이 아니면 항상 그렇게 부르짖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발 그렇게 놀라지 좀 말아요. 나야 진진이라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평상심으로 돌아왔다. 부석부석한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얼른 시계부터 보았다. 웬 닭을 삶는다고 그래요? 이런 어머니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짜증부터 나는 안진진. 불 껐니? 이제 끓는 모양인데 뭘. 그런데 웬 닭이냐고. 웬 닭은 진모나 먹일까 하고 아까 얹었는데 그새 잠이 들었네. 평상심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대로 생생해진다. 이불을 걷어치우고 베개를 밀어붙이고 어머니는 지금부터 한판 붙어도 끄떡없다는 투다. 이 놀라운 재주. 그것은 마치 태엽이 다 풀려 늘어져 있던 장난감 강아지에게 있는 대로 태엽밥을 먹인 후에 돌변보다 더 돌연한 것이어서 언제나 나를 기막히게 만든다. 지칠 대로 지쳐서 지푸라기처럼 늘어져 있는 어머니를 대할 때는 짜증이, 태엽이 감긴 후에 생생한 어머니를 대할 때는 적의가 치솟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대응법 또한 그 못지않게 변환이 신속한 것이긴 하지만 가서 내 할 일이나 해. 이젠 안 잔다. 장부책 밑에서 책 한 권을 꺼내는 어머니. 그건 또 뭐? 냉정해지려는 마음을 다스리며 어머니의 일에 간신히 관심을 표해본다. 어머니는 책 표지를 손으로 가리며 얼른 나가라고 눈으로 재촉했다. 무슨 책인데? 갑자기 궁금증이 솟는다. 어머니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책의 내용은 일어나는 혹은 일어난 일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힘만으로 상대하기 버거운 문제와 직면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동네 서점에 달려가 해결법이 들어있을 것 같은 책을 고르곤 했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와 한참 씨름하다 문득 뒷페이지에 해답편을 반짝 떠올리는 수험생처럼 내가 기억하기로 어머니에게 난해한 문제를 가장 많이 제공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두꺼운 책을 여러 권 읽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알아챈 것은 책 속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 어머니는 거의 책을 읽지 않았다. 성공한 여자 사업가의 자서전 한 권과 대학 교수가 재미있게 풀어쓴 문제 아이 다루는 교육론, 누군가한테서 미꾸라지 양식이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미꾸라지 양식법을 읽었던 것이 아마 전부였을 것이다. 쏟아지는 잠을 물리치고 독파해낸 책들도 어머니 인생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 성공한 여자 사업가도 되지 않았고 진모나 내가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지도 않았으며 미꾸라지 양식은 자본금 때문에 시작도 못 해봤으니까. 이모도 책을 좋아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읽은 책을 이모가 읽은 적이 없고 이모가 읽은 책을 어머니가 읽어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지난번 만났을 때 이모는 물었다. 진진이 너 다리를 찍는 사진사 이야기 아니? 아, 그 소설 하면서 제목을 말했더니 한참 동안 독후감을 쏟아놓던 이모. 그리고 또 뭐랬지? 아, 그랬어. 요샌 양희은이 부르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노래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그 노래를 피아노 반주로 부르고 또 부르다가 딸기잼 한 냄비를 다 태웠다던가. 엄마도 소설책 읽어요? 이모가 그럴 수 있다면 어머니라고 못할 것이 없다. 나이가 들면서 내 어머니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들고 있는 책을 거의 빼앗다시피 한다. 어머니가 눈을 흘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뭐야? 일본어 첫걸음? 100만 부를 돌파한 1호 회화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오냐, 니네 엄마 일본어 좀 배워보려고 그런다. 왜? 역시 이번에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어머니였다. 속옷 가게에 이문 없어서 이젠 집어칠란다. 요새 우리 시장에 일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길래 그래서 일본 사람 좋아하는 걸로 팔아볼까 연구 중이야. 빤스 아무리 팔아야 남는 게 있어야지. 요새 내가 파는 속옷은 시골 사람이나 입지 젊은 애들은 거들떠도 안 봐. 빤스도 패션이라는 데야 원. 할 말이 있어야지. 일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데? 인삼, 김, 김치, 장아찌 그런 것들을 엄청 찾거든. 박스대기로 사가는데 아예 일본 사람만 상대하는 그런 가게가 요새 제일 경기가 좋단다. 그런데 일본말을 할 줄 알아야지. 우선 이 책이나 떼어보고 뭘 하든지 말든지 까짓것 하면 하는 거지. 어머니는 자신 있다는 듯 하하 웃었다. 어머니의 웃음은 나날이 힘차진다. 어머니에 대해 연구할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것, 불가사의한 활력일 것이었다.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신의 활력을 재생산해서 삶에 투자한다.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재생산 기능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젊어서는 그렇게도 넘치던 한숨과 탄식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진 집착뿐이다. 내 어머니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 어머니의 불가사의한 활력. 이것도 앞으로 내가 유심히 살펴야 할 생의 비밀이다. 어머니를 탐구하면 탐구해서 분석하면 혹시 어머니의 그치지 않는 활력을 표현할 적확한 말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어 첫걸음을 들고 하하 웃는 쉰둘의 어머니.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배운다고 진지하게 말하던 쉰둘의 이모. 겹치는 두 영상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것을 떠올린다. 닮았다. 그러나 전혀 닮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어디가 닮았고 어디가 닮지 않았을까? 얼른 가서 자. 나는 요놈의 히라가나 마저 외워버리고 잘 테니까. 참, 가는 길에 가스불 끄고 어지간히 삶아졌겠다. 내일 아침에 진모 좀 챙겨 먹여라. 일요일이라고 내쳐 자지 말고. 알았지? 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다 마친 뒤 곧장 훌훌 겉옷을 벗어 던졌다. 그러자 어머니의 잠옷이 나타났다. 이모가 즐겨 입는 비단 잠옷 대신 치수가 너무 커서 팔리지 않은 춘추내복. 그것도 오래 입어 팔꿈치나 무릎을 늘어질 대로 늘어진 희미한 분홍 내복 차림으로 요 위에 엎드려 어머니는 일본어 회화책을 펼쳤다. 일요일 아침 진모는 그새 나가고 없었다. 일요일이라고 내쳐 잔 것도 아닌데 어머니의 부탁대로 진모에게 닭고기를 먹이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 아침 9시 20분에 들여다본 진모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새벽부터 비둘기에게서 소식이 날아든 것일까? 아니면 그 허약한 조직원들이 또 무슨 사고를 친 것일까?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물에 만 밥을 먹는다. 건평 18평짜리 집도 혼자 있으면 휘적휘적하다. 그래도 나쁘진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1시간 이내에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릴 것이었다. 물론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일 터이지만 누가 될지는 나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미리 일러두었다. 어제 토요일은 야근, 만날 생각이 있으면 일요일 오전에 연락하자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직 내가 누구를 원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고 두 사람 모두를 상대해서 사랑의 대활약을 펼칠 만큼 뻔뻔한 여자도 못 되는 사람이 나였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지난 어느 날 그리도 간절하게 스스로를 향해 다짐했던 대로 나는 이제 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안진진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걸기로 이미 결심을 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주 생각이 깊어졌다. 무슨 일이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도 제법 익숙해졌다. 남자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가 누구를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기로 했었다. 당분간은 관망. 이것이 내가 두 남자에게 정한 법칙이었다. 그러므로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미리 주말 약속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비상대책이긴 하지만 운명이 어떻게 개입하는지 두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으면 그러면 잠시 다른 힘을 빌려보는 것이었다. 물만 밥을 다 먹고 간단한 설거지를 마친 다음 전화기를 욕실 앞에 가져다 놓고 머리를 감을 때까지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의 행동 수칙을 변경했다. 머리를 말린 다음 간단한 화장과 외출 채비를 평소처럼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걸릴 시간은 대략 20분. 지금부터 20분 동안에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전화가 올 때까지 집에서 머뭇거리는 것도 게임의 법칙의 위반이니까. 20분 안에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오늘의 내 운세는 홀로 영화관에 가고 홀로 책방에 가라는 뜻이니까. 지정해 놓은 20분에서 5분을 남겨놓고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벨이 울릴 때 나는 이미 대문 열쇠를 손에 들고 막 구두를 신으려 하는 찰나였다. 나는 전화벨이 5번 울리기를 기다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게임은 혼자 해도 아슬아슬하다. 나는 두 사람 중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올지 너무나 궁금해서 목소리가 다 갈라질 지경이었다. 아, 진진씨 접니다. 안녕하셨어요? 제한 시간 5분을 남겨놓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김장우가 아니라 또 한 사람 나영규였다. 김장우 같았으면 진진씨라는 호칭 대신 안진진 하고 불렀을 것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오른손으로 쥐었던 전화기를 왼손으로 바꾸어 쥐었다. 그리고 오른손에게는 걸레를 집어 먼지가 묻은 구두코 닦는 일을 시켰다. 그리고 나는 나영규에게 대답했다. 낭랑한 음성으로 이렇게. 네, 영규씨. 지금 나올 수 있지요? 빨리 나오세요. 날씨가 기가 막혀요. 과연 그랬다.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쾌청했고 나영규는 언제나 그렇듯이 튀는 물고기처럼 싱싱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20분 후에 진진씨 동네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려요. 거기 주차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미안하지만 진진씨가 먼저 나와서 내 차를 기다려줘요. 알았죠? 나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나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나영규는 전화기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20분 후라는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정확히 지하철 입구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지 등등의 자상한 설명은 나영규라는 남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김장우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나는 잠시 망설인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충분하다. 지금 나가서 기다려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뭔가 많이 찜찜하다. 나는 괜히 수화기를 들었다 놓아 본다. 다 닦은 구두코를 열심히 들여다보기도 한다. 핸드백을 열고 콤팩트를 꺼내 임하며 볼을 탁탁 두들겨 보기도 한다. 마지막에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냉장고에 찬 물을 한 컵 가득 부어 마시기도 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위에 손을 올려놓고 나는 후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세었다. 둘, 셋, 넷, 다섯. 여보세요? 안진진, 있었구나 안진진. 김장우였다. 운명은 두 사람한테 5분간의 시차를 두었다. 나는 이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있었지요. 그럼 기다릴래?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가면 1시간 후쯤 진진이 동네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생각해서 나한테 말해줘. 안 돼요. 그럼 2시간 후에 만날까? 아무것도 모르는 김장우는 단지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끙 한숨을 쉰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막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전화를 좀 빨리 하지. 나도 모르게 마음속의 말이 나와버리고 말았다. 김장우는 잠시 낭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장우의 낭망에 가슴이 찌르르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 대해 놀란다. 아니, 이러면 안 돼. 이럴 것 같았으면 운명에 맡기지 말았어야지. 나는 얼른 고개를 흔든다.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김장우와 먼저 약속을 정한 뒤 나영규한테 전화가 왔더라도
이런 기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감정은 전혀 주목할 것이 못 되었다. 그랬어. 그럼 오후에 만날까? 기다릴 테니 진진이가 전화해. 어려울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그래. 그럼 어서 나가봐. 친구가 기다리겠다. 안녕, 안진진. 친구라고? 아무 의심 없이 친구라고 말하는 김장우. 나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호히 집을 나와 지하철역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두 남자를 놓고 저울질하는 이런 게임은 훨씬 어려워. 나는 늦었다. 나영규는 10분 기다렸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나영규의 시야에 잡힐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부터 나는 열심히 달렸다. 나영규는 분명 뛰는 내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었다. 여자 나이 25쯤 되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 정도 트릭은 부릴 수 있는 법이다. 자, 우선 교회로 나가서 봄날을 즐겨봅시다. 그런 다음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돌아다니다 멋진 곳 나오면 차도 한 잔 마신 다음 종로로 가서 영화를 보는 겁니다. 점심은 좀 늦게 먹어도 되겠지요? 일요일에는 아침 식사가 늦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침밥을 늦게 먹어 괜찮은 사람이 자기인지 나인지 알 수가 없다. 나영규는 나의 궁금증은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하랴 스케줄 발표하랴 여념이 없다. 만사에 준비가 철저한 나영규답게 오늘의 계획도 하염없이 세밀하다. 내 의견이 필요한 자리는 식당의 메뉴판 앞이나 될 것이다. 하기야 그건 역시도 예전의 경험으로 미루어 낙관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집은 스테이크가, 이 집은 곰탕이, 이 집은 냉면이 등등의 추천 요리 형식을 거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영화는 6시 40분 시작입니다. 표는 어제 구해놨지요. 때문에 저녁은 9시입니다. 종로에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을 알고 있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요. 오늘 드라이브는 문산에서 임진강으로 그런 다음 장흥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의 대화는 아마도 장흥쯤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스케줄 발표를 마친 나영규는 그제서야 내 얼굴을 돌아다보며 활짝 웃는다. 자신의 발표가 너무나 흡족해서 견딜 수 없다는 웃음이다. 나영규라는 사람의 웃음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 지금도 그렇다. 마음속으로는 나영규라는 남자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웃음을 따라 화들짝 웃어버린다. 웃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무엇이 이 남자에게 있다. 동그란 눈, 아마 저 동그란 눈 때문인지도 모른다. 장난기 같기도 하고 초롱초롱 총명기 같기도 한 반짝이는 눈빛, 동그란 쌍꺼풀을 따라 낙천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둥그런 곡선, 그 밑에 조붓한 코도 전혀 세상살이에 시달린 흔적 없이 또렷하고 맑다. 푸르스름한 면도 자국만 아니라면 거기 수염이 있다고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이 남자의 입술선 또한 깨끗하다. 거기 뒷좌석 보세요. 약간의 간식과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드세요. 오늘 아침 나 정말 바빴어요. 진진 씨 모시려고 세차도 했지요. 진진 씨한테 잘 보이려고 목욕탕에도 갔다 왔지요. 여기 봐요. 기름도 만땅이잖아요. 시골에서 주유소 찾기 어려울까봐 기름도 가득 넣었어요. 그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진진 씨한테 전화한 거예요. 진진 씨, 내 얼굴 한번 보세요. 나 좀 괜찮게 보여요? 일부러 내 쪽으로 얼굴을 갖다 대는 나영규. 멋있는데요? 이런 짓은 아무래도 유치하다고 여기면서도 상황에 적합한 대사를 내놓는 나 안진진. 여자들의 감각기관이 확실히 남자들보다 발달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동생이 내 팔뚝을 꽉 잡더니 오빠 요새 연애하지? 누구야? 나한테 소개해주지 않으면 재미없을걸? 이러는 거예요. 와, 아주 쪽집게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쪽집게 도사한테 당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고 술술 다 불었지요. 지금쯤은 아마 엄마도 알고 있을걸요. 그것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리가 없어요. 나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자고 마음을 먹는다. 주위 사람을 동원해서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런 대화의 기술도 어김없이 내가 정한 유치함의 범위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치함이 문제가 아니다. 그는 마음을 정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직 아닌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솔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꾸한다. 여동생들은 오빠한테 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요? 나한테 오빠가 있었다고 해도 나 역시 매주 일요일마다 그런 말을 했을걸요? 예? 아, 예. 내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해서 잠시 곤혹해 하는 나영규. 모르는 척 짐진 바깥에 한눈을 파는 안진진. 운전에 열심인 척 하면서 내가 한 말을 곰곰 따져보는 나영규. 잠시 후 어떤 해석을 내릴지 몹시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안진진. 그 사이 자동차는 구파발을 지나고 있었다. 그렇군요. 진진 씨한테는 오빠가 없군요. 걱정 마세요. 내가 오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침내 엉뚱한 해석을 내리고 활짝 웃는 나영규. 나도 그만 그 웃음에 전염되고 말기로 작정을 한다. 그러다 문득 운전하는 남자의 자신만만한 옆 얼굴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흔든다. 엉뚱한 답변이 아니었다. 아주 적절한 수비가 아닌가 말이다. 절대 만만치가 않아. 조심해야지. 5월의 화창한 어느 일요일 나는 몸을 사리고 한 남자와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다. 동그란 눈을 가진 남자는 운전을 하는 틈틈이 테이프 박스를 뒤져서 열심히 음악을 공급했고 스쳐가는 풍경들에 대해 일일이 촌평을 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면 나라고 해서 화창한 5월의 어느 휴일에 초록의 향연이 아주 근사한 야외를 자동차로 달리는 일이 좋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게다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다. 보통의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사랑이란 그다지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만약 김장우가 없었다면 내가 나영규와 더불어 사랑으로까지 가버리는 일은 아주 쉬운 듯이 여겨졌다. 그에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한은 나영규에게 치명적인 결함은 없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단정한 옆 얼굴을 보이며 구불구불한 신장로를 운전하는 일에 열중해 있는 그의 모습에 슬그머니 미소를 짓기도 했었다. 경치 좋은 곳을 기분 좋게 달리다가 우연인 듯 발견한 통나무 집에서의 점심도 맛있었다. 분위기 좋은 음식점을 찾기 위해 미리 서울 근교에 맛있는 집, 멋있는 집 같은 책으로 철저히 연구를 해둔 나영규의 치밀함 덕분이었다. 진진 씨, 배가 고플 즈음 아주 자연스럽게 이 통나무집을 지나가기 위해서 드라이브 코스 짜느라 머리 좀 썼어요. 나는 이런 계획 짜는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시간이 내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장악한다는 느낌도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지나는 길에 자연스럽게 찾아낸 그러나 사실은 그 또한 연구가 끝나 서울 출발 때부터 이미 나영규에게 선택당했던 멋진 카페에서 마시는 차 한 잔도 성공이었다. 약간의 흠이 있다면 이 모든 선택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가를 거듭 강조하는 나영규의 무궁한 활력이었다. 좋지요. 이 집을 선택한 것은 경치도 경치지만 그날 오후라는 찻집 이름이 짱이었어요. 먼 훗날 진진 씨와 내가 앉아서 그날 오후 우리가 그곳에서 차를 마셨었지 하고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었거든요. 추억까지 미리 디자인하고 있는 남자. 현재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어 먼 훗날의 회상 목록까지 계산하고자 하는 그의 도도한 힘이 나에게는 조금 성가셨다. 하지만 나는 추억이란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들어진다는 등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일에 그렇게 머리를 쓰고 살자 하면 피곤하겠다는 등의 분위기 깨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부득불해 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아껴서 좋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아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었다. 어쨌든 둥근 눈을 가진
남자의 활력은 대단했다. 그가 가진 활력의 양은 무궁무진해서 조금도 아낄 필요가 없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차를 마시고 몇 군데 시골집을 둘러 시내에 진입할 무렵부터 피곤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타서 느끼는 멀미는 결코 아니었다. 자동차에 실려 어딘가를 달리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 오늘의 일정이 벅차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한 일은 옆자리에 앉아서 몇 마디 말을 나누거나 웃거나 내려서 조금 걷거나 했던 것이 전부였다. 25의 나이에 그 정도를 가지고 벅차다고 말할 여자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럼에도 나는 피곤했다. 앞으로 영화에 저녁 식사까지 적어도 4시간 이상을 이 남자와 더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아무 데서나 내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이 남자와 같이 지낼 앞으로의 4시간에 대해 아무런 궁금증이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도 몰랐다.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면 훨씬 흥미로울 것이었다. 설령 영화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시간들이 백지 상태로 놓여 있다면 그만큼 더 흥미가 발생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영규라면 절대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방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영화를 보아야 하는 사람이고 마음에 정해둔 음식점에서 정해진 메뉴대로 식사를 해야 할 사람이며 역시 마음에 계획한 도로를 달려서 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오늘의 일과를 끝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단언하는 것은 옳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영화를 꼭 봐야 하나요? 그럼요. 이 표 예매하느라고 어제 무려 2시간이나 투자했는걸요. 나영기의 대답이 나오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또 물었다. 지금 가면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극장은 저기 있는데 시간은 30분이나 남았는걸요? 아니에요. 정확해요. 주차하는데 적어도 10분은 소요되고 약간 걸어서 극장 도착하는데 5분, 매점에서 마실 것 사고 화장실 다녀오면 또 5분, 좌석 찾아 앉는데 2분, 도합 22분, 8분 정도 숨 돌리고 나면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빠르지도 늦지도 않아요. 딱 좋아요. 머릿속에 계산기를 넣고 다니는 남자. 이 남자 나영규와 앉아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현실이 보인다. 너무나 일목요연해서 어디 제멋대로인 꿈이나 상상 같은 것은 전혀 끼어들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지만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잘 정리된 남의 집보다 적당히 너저분한 남의 집이 묵어 가기에는 훨씬 편한 법이다. 자, 보세요. 영화 시작 6분 전이에요. 내가 계산했던 시간과 2분 오차가 났네요. 영화관 예약된 좌석에 앉자마자 오차 시간 2분을 확인하는 나영규. 어때요? 이 집 샤브샤브 맛있지요? 종로에서 외식하려면 10중 8구 실패하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염려 없어요. 이런 수준의 집을 너댓게 알고 있으니까요. 음식점 한 끼 외식쯤 실패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기라도 하나? 하는 반문을 숨긴 채 고개만 끄덕이는 나. 이젠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앞으로 30분 후에 도착한다고요. 자동차 안 핸드폰을 내미는 남자에게 됐어요. 금방 갈 텐데요. 하고 말하는 나. 즐거웠어요. 진진 씨도 즐거웠다면 좋을 텐데. 집 가까운 도로 멈춘 자동차 안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 나영규. 거리의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여전히 웃음꽃이 만개. 저도 즐거웠어요.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남자의 내민 손에 손을 포개며 즐거웠다고 말하는 나. 사실 즐거운 시간들도 적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영규는 차를 돌려 떠났다. 나 또한 미련 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골목 입구의 구멍가게에 하늘색 공중전화가 놓여 있다는 생각은
하필 그 순간에 왜 떠올랐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가방을 뒤져 동전을 찾았다. 누군가와 밤이 새도록 통화를 해도 남을 만큼 동전은 넘치도록 많았다. 하늘새 공중전화기도 얌전하게 입을 다물고 자신의 몸을 눌러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나 또한 수첩을 보지 않고도 거침없이 누를 수 있는 7개의 숫자를 하나 알고 있었다. 동전이 떨어진 것은 신호음이 2번 울린 다음이었다. 그는 집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 박자쯤 쉰 후에 여보세요? 하고 말할 참이었다. 그런데 나의 여보세요 소리를 기다리지도 않고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김장우입니다. 지금은 남도로 여행 중입니다. 전하실 말씀을 남겨주세요. 삐, 삐. 신호음이 울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남길 말이 없었다. 김장우의 선량한 음성만 귓전에 맴돌았다. 언제라도 가방만 둘러매고 떠나는데 익숙한 김장우였다. 그는 전문적으로 야생화만 촬영하는 사진작가였다. 하지만 오늘 남도로 촬영 여행을 떠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다. 김장우입니다. 안진진과 일요일을 함께 보내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쓸쓸하게 남도로 떠납니다. 쓸쓸함이 가시면 돌아오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한 김장우의 전화 메시지 때문에 나는 쉽게 하늘색 전화기 앞을 떠날 수 없었다. 동전은 넘치도록 많은데 뒤에서 빨리 끊어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는데 조용조용 꽃가지를 흔들고 있는 라일락은 저리도 아름다운데 밤 공기 속에 흩어지는 이 라일락 향기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은은하기만 한데